교수님께서 당뇨치료 권위자로 또 유명하신데요. 우리나라 65세 노년층 3명 중에 1명이 당뇨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의 당뇨 유병률이 높은 이유가 뭔가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처럼 역동적인 나라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굉장히 빨리 급변하고 있고 산업화되고 있고 서구화되어 있고 스트레스도 많고 또 불면증, 잠 못 이루는 분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사회적인 문제도 있지만요. 사실은 유전학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췌장의 그 사이즈가 좀 적습니다. 한마디로 베타세포 기능이 좀 서양인보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당뇨병이 이제 대란이 일어났다고 할 정도로 많아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주식이 밥심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많이 드시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탄수화물을 많이 먹고 췌장의 기능이 떨어진 우리나라 같은 그런 국가에서 당뇨병이 좀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국인이 뭐 다른 나라의 동양권에 비해서도 조금 더 당뇨 유병률이 높은 편인가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인이 이제 아무래도 탄수화물도 많이 드시는 편이고 게다가 가장 동양권에서 이제 가장 산업화가 되고 있고 갑자기 이제 서구화되고 있으니 식단도 그래서 이제 더 이런 당뇨병이 급격히 증가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아직 당뇨는 아니지만 당뇨 직전인 상태에서 나타나는 어떤 증상 같은 게 있으면 미리 좀 알고 예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당뇨병보다 더 중요한 건 당뇨 전 단계거든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당뇨 전 단계가 중요합니다. 공복혈당 장애, 식후혈당의 문제가 생기는 뇌당능 장애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당뇨 전 단계, 당뇨병의 예비군이다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당뇨병이 되면 되도록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당뇨 전 단계는 본인이 이제 결심하면 전 단계에서 정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당뇨 전 단계의 또 중요한 이유는 이게 이제 사실은 당뇨로 갈 수 있다는 것과 함께 합병증이 이미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하거든요. 이 전 단계의 인구가 당뇨 인구의 곱하기 2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는 당뇨병 환자도 그러는데 전형적인 우리 당뇨병의 증상이 안 나타납니다. 전형적인 당뇨병 증상이라고 하면 3다라고 해서 물을 많이 드시고 그다음에 다식, 식사를 많이 하고 소변을 많이 보던 다뇨 이 3다의 증상이 있는데요. 당뇨병이라 하더라도 이 전형적인 3다의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당뇨 전 단계인 경우에는 더더욱 없죠.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증상이 애매모호한 증상들이 많거든요. 피곤하다, 좀 늦게 일어나게 되고 늦잠을 자고요. 제일 흔한 증상이 이제 음식 같은 거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막 굉장히 나른하고 식곤증인 줄 알고 봤더니 당이 올라가는 증상이고 또 급격히 올라간 혈당 스파이크는 금방 떨어지거든요.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당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나 당 떨어지나 봐. 이런 증상들,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뭔가 당뇨 전 단계 혹은 당뇨 환자들에서 뭔가 피부 질환 아니면 손톱에 줄이 간다거나 아니면 뭐 쥐젖 뭐 이런 질환들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증상들이? 그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이 당뇨 전 단계나 당뇨 환자에게 있어서는 정말 전형적인 당뇨병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진단하기가 쉽지 않고 늦어지는데 굉장히 애매한 증상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특히 뭐 감염이 잘 된다든지 감기에 잘 걸린다든지 무좀이 생긴다든지 피부에 염증이 생기고 또 굉장히 착색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기고요. 뭐 예를 들면 잇몸이나 이 피부 같은 데에 이제 흉터 같은 데에 착색이 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쥐젖이라고 해서 또는 겨드랑이나 이런 데 까맣게 되는 그런 어떤 색소 침착이 생기거든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되면 IGF-1이라고 해서 인슐린 성장 인자 같은 것들이 늘어나게 되면 그런 어떤 이제 색소 침착이라든지 예를 들면 스킨택이라고 하죠. 쥐젖 같은 것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 몸에 일어나는 사소한 변화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게 아니고 이게 혹시 내가 당뇨 전 단계가 아닌가? 아니면 당뇨병도 호르몬 질환이니까 이게 호르몬의 불균형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닐까? 그런 어떤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막
피부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면 피부과를 갈 게 아니고 좀 호르몬 검사도 좀 해볼 필요가 있고. 그렇죠. 왜냐하면 호르몬이라는 게 뭐 다 측정할 수는 없는 거고 저희가 느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몸에 일어나는 이런 여러 가지 예전에 없던 증상들이 일어났을 때 이게 피부과 문제인지 아니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우울하다고 해서 정신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뭐 심장이 두근거린다고 심장내과를 갈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호르몬의 균형이 깨져서 호르몬의 균열이 보여주는 SOS다. 그런 경고로 생각하고 혹시는 이게 어떤 인슐린 호르몬을 비롯한 다른 호르몬들의 불균형이 아닌지 의심해보고 또 검사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당뇨의 치료와 예방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 일찍 진단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내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알게 되면 백전백승이란 말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체중은 재더라도 혈당이 내가 얼마인지 아는 경우가 없거든요. 내 지금 이런 컨디션이 혈당이 어느 정도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고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혈당 스파이크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내가 어떤 운동을 하거나 어떤 음식에 따라서 혈당 스파이크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나만의 혈당 루틴을 만들으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런 혈당 스파이크를 이제 측정하는 최근에는 여러 가지 좋은 기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혈당 패치라고 해서 연속 혈당 측정기도 있고요. 예전에는 손끝에서 혈당을 측정했지만 지금은 이제 뭐 이런 팔이나 이런 데 붙여서 할 수 있는 연속 혈당 측정기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자기의 어떤 혈당의 패턴을 미리 알게 되면 이 당뇨병 환자나 당뇨 전 단계 환자에서 예방과 관리에서 중요하고요. 근데 이런 예방과 관리에서는 네 가지의 기둥이 있습니다. 첫째는 식사하고 두 번째 기둥은 운동, 세 번째는 수면, 그다음에 네 번째는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이런 각각의 네 가지의 기둥을 어떻게 똑바로 세우느냐. 그게 당뇨를 관리하거나 당뇨를 예방하는 당뇨 전 단계에서도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식사 관리가 또 중요한 요소인데 식사의 비중이 뭐 당뇨병 관련해서 70% 차지한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당뇨 예방 밥상 구성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운동을 아무리 얘기해도 밥 한 숟갈 더 먹은 것만큼의 칼로리를 소모한다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문제는 또 사람마다 이 혈당이라는 게 어느 게 더 기여를 많이 하느냐, 식사의 문제냐, 운동의 문제냐, 수면의 문제냐, 아니면 스트레스가 더 문제냐 이런 것들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대개는 식사가 더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중에서 탄수화물 문제가 많죠. 그래서 식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이제 어떻게 먹느냐, 언제 먹느냐, 무엇을 먹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요. 예전에는 칼로리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칼로리보다는 당 지수, 그러니까 식사의 양보다는 질, 근데 또 당 지수보다는 최근에는 이 후기 당화 산물이라고 해서 당독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또 식사에 대한 레시피, 조리법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본인한테 맞는 식사를 잘 식단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좀 좋은 식단을 구성하는 몇 가지 원칙을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식재료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좋은 식재료. 근데 좋은 식재료라는 게 뭐 비싼 식재료가 아니라 예를 들면 단백질이라고 치면 단백질이라고 했을 때 포화지방이 아닌 불포화지방이 많은 단백질. 같은 식재료에도 붉은 고기가 있고 하얀 고기가 있잖아요. 붉은 고기보다는 하얀 고기가 좋은 이유가 포화지방이 적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닭이나 생선 같은 것도 부위별로 사실은 차이가 나거든요. 예를 들면 닭가슴살이 틀리고 닭날개가 틀리고 다리가 틀리고 이런 어떤 식재료의 문제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거를 이제 어떻게 조리하냐가 또 중요합니다. 대개는 삶느냐 굽느냐 튀기냐 중에서 굽는 것보다는 삶는 게 더 당지수를 올리지 않으니까 좋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식재료나 이런 조리법을 따질 때는 당 지수를 따지게 되는데 이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당독소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후기 당화산물이라고 해서 튀기는 과정에서 이 후기 당화산물이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적은 거를 좀 드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트란스 지방이나 액상가당이 많은 인스턴트 식품 같은 것들은 적게 드셔야 되는 게 그런 것들이 다 식욕 호르몬을 피해서 칼로리로 쌓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 항산화 물질이 많은 음식들 드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야채나 채소 같은 것들을 많이 드시게 되는 게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섬유소가 많은 음식들은 아무래도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는 일종의 방파제 역할을 하니까 섬유소가 많은 식사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당뇨 환자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어떤 최악의 음식을 뭐 3개만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글쎄 뭐 절대라는 건 없죠. 근데 대개는 이게 당뇨병 환자들이 흔히 교수님 저는 어떤 걸 먹어야 됩니까? 어떤 걸 먹지 말아야 됩니까? 얘기하면 사실은 다 좋은 것만 먹을 수 없고 교과서적으로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유연성을 갖고 방향을 잘 올바른 방향을 지켜서 꾸준히 지켜나가는 게 제일 중요한데 어떤 경우에는 또 음식이 이게 누구한테 좋은 거지만 누구한테 나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굳이 꼽자 그러면 300이라고 있잖아요. 300. 쌀밥, 그다음에 이제 밀가루, 그다음에 이제 설탕. 요 세 가지는 가급적이면 당뇨병 환자들이 피해야 될 음식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적게 드시게 되면 혈당 조절이나 그다음에 합병증 그 예방 관리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아주 옛날에는 당뇨병 치료를 위해서 아예 굶기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굶거나 혹은 좀 먹는 거 줄이는 게 당뇨 치료에 도움이 되나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우리가 식사가 당뇨병 관리에 뭐 7대 3이다, 6대 4다 뭐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사실 그거는 사람마다 틀릴 수가 있고요. 너무 또 식사를 안 먹으면 혈당이라는 결과치는 정상으로 되지만 실질적으로 에너지가 안 나니까 움직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혈당은 오르지 않은 상태로 음식을 적게 먹어서 그냥 집에 가만히 누워 있게만 한다는 게 동물인 인간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드시고 에너지를 만들어서 더 운동을 해서 칼로리를 소모하고 근육을 만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더 올바른 당뇨병의 관리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좀 다른 얘기지만 무조건 굶는다든지 좀 뭐 간헐적 단식, 일일 일식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은 사실은 체중은 빠질지 몰라도 이런 것들이 근육이 빠질 수도 있고 수분이 빠질 수도 있고 전반적으로 몸의 구조는 더 나빠질 수가 있고요. 또 에너지도 많이 안 생기고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또 이렇게 간헐적으로 음식을 안 먹게 되면 이 간헐적 폭식이 되거든요. 근데 이 인슐린이나 호르몬은 이제 하루에 3번 우리 몸은 어떻게 보면은 정교한 호르몬의 생체시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규칙적인 식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식사의 어떤 칼로리, 식사의 양, 식사의 질, 당지수, 당독소 이런 얘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건 식사의 정규성이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 어떻게 시계처럼 꼭 그 시간에 식사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한 대충 한 2, 30분 정도 그 범위 내에서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인터뷰 교수님 하신 거 보니까 삼시세끼를 나눠서 먹는 게 좀 좋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그 시간을 정기적으로 지키라는 차원에서 말씀. 그렇죠. 시간도 정기적으로 지키고요. 또 이제 식사를 갖다가 너무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가 생길 거고요. 또 식사를 또 거르게 되면 이 또 저혈당이나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식사는 이렇게 좀 나눠서 드시는 게 좋고요. 특히 저혈당이 자주 오시는 분들, 인슐린 주사를 맞는 분들은 간식도 한 가지 잘 활용해야 될 식사법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뭐 식사 3번만 먹고 간식은 일체 안 먹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막 혈당이 좀 떨어지거나 올라가거나 이럴 때는 이 식사를 중간에 한번 그 식간에 드셔서 조절하는, 그러니까 자기의 혈당의 스파이크가 아닌 이 혈당의 루틴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또 혈당을 낮춘 식사 방법 다양한 것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식사를 갖다가 씹어서 저작 활동을 통해서 음식이 소화돼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오래 씹으면 씹을수록 이 음식이 흡수되는 속도가 늦춰지니까 그만큼 이 당 지수, 당이 올라가는 속도를 늦출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의 연구 결과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저작을 할 때 이런 어떤 자극이 뇌에
자극을 줘서 사실 뭐 치매 예방 효과도 있다고 그러고 다 이제 안면신경이라는 게 일종의 뇌신경의 그 일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주 나이 들수록 이런 안면 근육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도 저기 저작 활동을 잘게 오래 씹는 게 중요한 식사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막 왜 단백질 파우더로 끼니를 때우거나 이런 건 별로 좀 좋지 않은 방식. 그렇죠. 만약에 이제 뭐 치아가 크게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뭐 단백질은 이제 씹어 먹는 게 좋고요. 과일도 요즘은 주스를 해서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백질도 마찬가지고 과일도 마찬가지고 이게 곱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다 금세 흡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제일 문제의식 삼고 있는 당지수, 급격한 혈당의 상승에 문제가 되니까 이제 가급적이면 통으로 드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식사법도 유행인데 야단탄이라고 해서 야채,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를 먹으면 혈당이 안 오른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것도 정말인지. 예, 맞습니다. 요즘 뭐 야단탄이라는 말도 있고 채고밥, 채소, 고기, 밥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야단탄하고 같은 맥락이겠죠.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이거를 거꾸로 식사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식사하는 게 아니라 그 식사의 순서만 바꿔도 이 당이 올라가는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이제 그 채소부터 먹고 또 그 야채 먹고 그다음에 이제 단백질 먹으면 일단은 이 포만감이 생기니까 또 이제 탄수화물을 통해서 올라가는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한쪽에서는 어차피 들어가면 다 섞이는데 이거 왜 잠깐의 차이를 두는 게 의미가 있냐 하는데 그게 있을까요? 물론 이제 잠깐의 차이는 아니죠.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채소나 이런 걸 드시면서 또 오래 저작해서 씻고 그러면 그 잠깐의 차이가 아니고 꽤 시간이 되고요. 사실 이제 그렇게 됐을 때 흡수하는 속도가 일단은 채소부터 들어가면서 흡수 속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분명 효과는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리법이 당지수를 좀 다르게 할 수 있다고 말씀 잠깐 해주셨는데 만약에 계란으로 이제 뭐 식사를 대체하시는 경우에 어떤 조리법이 제일 좋은지. 아무래도 뭐 굽거나 아니면 이제 프라이 하거나 뭐 이런 거보다는 이제 계란도 삶아 먹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완전 식품이라 하더라도 이게 이제 뭐든지 과유불급이라고 많으면 넘치는 것도 결국 부족한 거와 매한 가지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뭐 하루에 계란 2개, 뭐 3개 이 정도 선을 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기가 몸에 안 좋다는 인식이 되게 많아가지고 채식을 하시는 분도 되게 많은데 채식은 그럼 당뇨병에 좀 더 좋은 습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채식 위주의 식단이 문제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예를 들면 콩팥의 기능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 보통 70에서 60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 사실 이제 채식을 자꾸 먹다 보면 채소에 있는 칼륨이나 이런 것들이 더 콩팥 기능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콩팥 기능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이게 이제 배설이 안 돼서 칼륨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채소를 먹겠다면 삶아 먹는 게 좋고요. 그래서 아까 쌀밥도 현미밥을 먹으라고 얘기하지만 이 콩팥 기능이 안 좋은 사람들은 오히려 또 쌀밥을 먹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이 채소의 문제점은 뭐냐면 필수 아미노산 중에 동물에서만 섭취할 수 있는 아미노산이 3개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뭐 한쪽으로 치우친 채식 위주의 또는 육식 위주의 식단보다는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게 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콩이나 두부 같은 식물성 단백질로만은 말씀하신 그게 채워지지 않는 건가요? 그렇죠. 식물성 단백질만큼은 이제 다 채워줄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일에 이제 내가 도저히 그 뭐 육식을 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하면 그런 어떤 부족한 어떤 영양소는 뭐 이제 우리가 영양제로 보충해 주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단지 그냥 식물성 단백질 또는 식물성 식사로 모든 걸 채울 수는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고기로 치면은 동물성 단백질은 다 이제 필수 아미노산은 다 갖고 있고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우리도 그 근육도 붉은 근육이 있고 이제 하얀 근육이 있듯이 고기도 붉은 고기 그다음에 하얀 고기가 있는데 되게 이제 그 얼마만큼 포화 지방이 많냐에 따라서 붉은 고기가 아무래도 그런 쪽이 더 많으니까 등심보다는 안심 같은 거를 드시는 게 좀 포화 지방이 좀 적은 고기를 드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과일이 혈당을 높인다고 해서 아예 안 먹는 분도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과일은 먹으면 안 되는 걸까요? 과일도 우리가 모든 과일에다 이제 혈당을 다 올리는 건 아니고 과일도 당 지수가 높은 과일이 있고 낮은 과일이 있거든요. 그리고 과일 자체에는 섬유수도 많고 비타민도 많기 때문에 좋은 이제 당뇨병 환자의 식사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단 당 지수가 높은 과일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과일에 있는 과당은 포도당 괜찮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과당도 사실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과당이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어떤 과일이 더 문제가 되느냐? 당 지수가 높은 과일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감이라든지 수박 같은 그런 어떤 과일들은 당 지수가 높고요. 딸기라든지 뭐 토마토 같은 그런 어떤 그 과일이나 채소 같은 경우는 당 지수가 낮기 때문에 모든 과일을 먹지 말라가 아니라 어떤 과일을 먹고 어떤 과일을 먹지 않는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블루베리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토마토 이런 것들이 이제 항산화 성분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드시는 게 석류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과일들은 당뇨 환자분들도 드셔도 되는 과일일까요? 네, 이제 근데 문제는 드셔도 되는데 뭐든지 다 양이 문제가 또 되겠죠. 그래서 같은 이제 과일이라도 당 지수가 낮은 과일 그리고 당 지수가 낮은 과일이라 하더라도 나한테 맞는 적당한 양을 드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곳에서는 이제 과일을 우리나라에서는 좀 후식으로 먹어서 문제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먹는 게 좀 그 아까 제가 거꾸로 식사법도 얘기했지만 이제 그 채소, 고기, 밥 이런 느낌으로 후식의 개념이 아닌 먼저 드시고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사실 과일보다는 사실은 과일만 느낌 나는 채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식성을 길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과일도 되게 뭐 예를 들면 비타민도 많고 항산화 물질도 많고 도움이 되지만 사실 더 좋은 거는 이런 채소가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과일보다는 채소 위주의 식단을 하시는 게 당뇨 관리에는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로는 그럼 좀 어떤 음식이 좋은 걸까요? 아침 식사로는 일단은 만약에 뭐 바쁘거나 너무 이제 많이 드시면 부대낀다는 분들 계시면 가볍게 드시는 게 좋은데요. 아무래도 그 완전식품이라고 할 수 있는 삶은 계란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유제품으로서 이제 플레인 요거트 같은 것들 드시는 게 좋고, 거기에 이제 뭐 견과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버무려서 드시면 뭐 간편한 아침 식사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아침 식사로 나는 꼭 한식을 먹어야 된다 이런 분들은 좀 쌀밥만 피하면 되는 걸까요? 뭐 쌀밥도 뭐 너무 이제 예를 들면 많이 먹지 않고 어느 정도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적당한 양을 순서를 좀 바꿔서 드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탄수화물이나 밥을 좀 식사의 순서에서 후순위로 먹고 아침에 시작할 때 뭐 샐러드나 이런 어떤 채소 위주의 식사를 하고 같이 이제 간편하게 뭐 삶은 계란 그다음에 이제 밥을 조금 드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꼭 국을 드시거나 찌개를 드시는 분들 거기에 있는 이제 채소는 건져 먹더라도 국물까지 이렇게 들이마시고 이러면은 짠 음식이 또 혈압도 올리지만 이게 또 혈당도 올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지양하는 게 당뇨에 좋은 식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양식 식사로는 아침에 그 빵이랑 뭐 소세지 이런 걸 먹잖아요. 이런 거는 그럼 좀 좋지 않은 그렇죠. 소세지도 되게 염분이 많은 식사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저염식을 드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서양식 조찬에서도 이제 채소 위주의 샐러드 위주의 식사를 좀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빵도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흰 식빵보다는 현미 식빵, 현미빵 이런 걸 드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궁금한 게 이제 당뇨 전문가이신 원장님의 아침 식사 메뉴가 궁금한데 어떻게 드시는지. 저는 아무리 바쁘더라도 아침은 꼭 그 시간에 좀 먹으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은 삶은 계란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요거트 뭐 이런 것들 위주로 간단하게라도 꼭 아침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삼시세끼 중에서 가장 많이 드시는 제대로 된 식사를 하는 건 어느 끼니로 챙기시나요? 아무래도 아침, 점심 중에 점심, 저녁이 더 많은 편이고 뭐 특별한 일이 있고 모임이 있게 되면 저녁을 많이 드시지만 되게 그렇지 않은 날은 점심이 제일 많이 먹고 저녁을 좀 적게 먹습니다. 그래서 사실 되게 중요한 질문을 했는데 주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메인 밀인데 하루에 그 제일 많이 그 식사를 하는 게 언제인지를 그 환자한테 의사도 물어보고 또 환자 본인 또는 개인도 그거를 아는 게 중요한데요. 나는 아침, 점심, 저녁 중에 점심을 제일 많이 먹는다든지 점심에 더 방점을 찍고 먹는다든지 저녁을 더 많이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어떤 운동이나 여러 가지 생활 습관 특히 이제 약을 드시거나 인슐린을 맞는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메인 식사가 언제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죠. 되게 이제 당뇨병을 관리하거나 당뇨 전 단계에서는 규칙성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날은 오늘 점심을 많이 먹고 내일은 아침을 많이 먹고 하는 것보다는 그 어느 정도 그 시간도 정규성을 갖는 게 중요하고 식사의 양도 정규성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뭐 1년 365일을 다 똑같이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대충 이제 어느 정도 그게 일반적으로 좀 규칙적으로 그 식사 시간이나 양을 정해서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즘 화제인 그 위고비가 사실 당뇨 치료제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이 혈당과 다이어트의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당뇨 치료제가 다이어트하게 된 건지.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그 혈당이 오른다는 게 남아있는 이제 그 혈당이 결국은 지방이 되고 그런 것들이 축적돼서 체중이 늘고 비만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혈당하고 비만하고는 뭐 긴장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또 혈당 스파이크와 비만에 대한 얘기도 있고 또 이제 사실은 뭐 요즘 뭐 호르몬 다이어트 얘기를 하는데 위고비라는 게 사실은 소장 호르몬이거든요. 그 GLP-1 호르몬이라고 해서 요즘 슈퍼 호르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호르몬의 농도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보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어느 정도 호르몬의 농도가 되면 위장 운동이 억제되고 또 혈당이 떨어지고 나중에 더 이게 농도가 올라가면 뇌에 작용을 해서 식욕을 떨어뜨리고 또 비만 치료제로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스펙트럼에서 이 혈당을 떨어뜨리는 당뇨 치료제가 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비만 치료제가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각각의 용량과 주기와 따라서 효과가 조금씩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물론 비만한 당뇨병 환자들한테는 살도 빼고 혈당도 떨어뜨리기 위해서 위고비를 쓸 수는 있지만 비만하지 않은 당뇨병 환자가 굳이 위고비를 쓸 필요는 없고 그런 경우에 같은 GLP-1 호르몬 관계되는 다른 당뇨병 약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고비가 되게 열풍적으로 지금 사람들한테 비만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처방해 달라고 이제 요청하는 그때 말이 안 되게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살이 찌고 비만한 사람들한테 위고비를 쓸 수 있는 경우는 쓰더라도 혈당이 떨어진다고 해서 당뇨 환자들이 무조건 위고비를 쓰는 건 아니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위고비가 아닌 다른 뭐 DPP-4 억제제라든지 GLP-1 호르몬의 다른 이제 혈당과 관계되는 그런 약제를 쓰는 게 더 적절한 치료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당뇨를 치료하게 되면은 살도 빠지는 효과가 보통 다 따라오게 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혈당을 떨어뜨리는 약제 중에서 어떤 경우에는 체중을 좀 찌면서 체중이 또 중립적이면서 혈당을 떨어뜨리는 약제의 종류가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체중을 좀 빠지면서 내장 지방을 좀 떨어뜨리면서 혈당이 떨어지는 당뇨약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뇨병이라는 게 개인 맞춤형으로 처방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혈당이 막 높아져가지고 살이 막 쭉쭉 빠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좀 혈당을 떨어뜨리면서 체중을 좀 보존시키는 그런 약제를 써야 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뭐 혈당이 막 또 올라오면서 살이 또 찔 수도 있는 경우에는 살을 좀 빼면서 이제 체중을 좀 떨어뜨리면서 혈당을 떨어뜨리는 그런 약제를 써야 되겠죠. 그러면 막 거꾸로 다이어트를 한다고 당뇨가 치료되는 것도 아니겠네요. 그렇죠. 만약에 이제 뭐 비만한 당뇨병이라든지 인슐린 저항성에 문제가 생긴 당뇨병은 비만한 저거 자체가 사실은 이제 인슐린 저항성에 문제가 생기고 혈당이
올리게 되는데 뭐 인슐린 분비에 문제가 돼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비만하지는 않고요. 요즘 마른 당뇨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뭐 막 살을 뺄 필요도 없고 살을 빼가면서 당뇨병을 치료할 필요는 더더욱 없는 거죠. 방금 근육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당을 관리하는 거에 근육이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분이 많을 것 같아서 왜 중요한지.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당뇨병을 내장 지방, 뱃살 지방과 허벅지 근육의 투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뱃살 지방이 많아서 내장 지방이 많아서 당뇨가 되기도 하지만요. 허벅지 근육이나 근육이 부족해서 당뇨병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거꾸로 당뇨병을 갖다가 치료하거나 당뇨를 가지 않게 전 단계에서 예방하려면 지방을 줄여야 되고 근육을 늘려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왜 근육이 중요하고 근육을 늘려야 돼? 라고 물어보시면 첫째는 이 근육이라는 게 포도당의 저수지입니다. 그러니까 혈당이 높아서 잉여 칼로리, 잉여 혈당이 지방이 되고 체중이 는다고 했는데 반대로 높아진 혈당이 근육이란 저수지로 흘러가 버리면 이 혈관 내 혈당은 정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첫 번째 근육이 중요한 이유고요. 두 번째는 근육이 이제 근육량이 생기면 가만히 있어도 이제 기초대사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열 소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칼로리 소모가 되기 때문에 근육량이 생기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고 인슐린 저항성을 떨어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 개선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근육량이 중요하다는 거고 세 번째로 또 근육이 중요한 이유는 근육에서 또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 호르몬이 마이오카인이라고 해서 근육 호르몬인데 이 근육 호르몬이 혈당도 떨어뜨리고 혈압도 떨어뜨리거든요. 그래서 근육량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실 당뇨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식사라는 큰 한 축에 있다면 또 운동이라는 또 한 축이 있는 이유가 단지 칼로리를 소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근육량을 늘려서 이 혈당을 조절하려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당뇨를 예방하려면 유산소보다는 근육 운동을 좀 더 하는 게 좋을까요? 둘 다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 운동의 종류가 크게는 스트레칭, 두 번째는 유산소 운동, 세 번째는 근력 운동이 있잖아요. 그 스트레칭 운동은 매번 하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운동하기 전에 우리가 항상 스트레칭을 해서 관절이나 이런 데 가동성을 좀 높이고 부상을 예방할 수 있게 스트레칭을 하는 목적도 있지만 스트레칭 운동을 하게 되면 일단 스트레스 호르몬이 좀 떨어지면서 이게 진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스트레칭 운동이 필요하고요. 또 유산소 운동은 매일 해야죠. 매일 해야지만이 섭취했던 칼로리가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이제 소모가 되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근데 근육 운동은 매일 하는 것보다는 한 인터벌을 두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뭐 한 하루 정도 인터벌을 두면 격일로 근육 운동을 집어넣고 그래서 음식도 우리가 조리법이 있듯이 운동도 나만에 맞는 어떤 메뉴를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유산소 운동, 스트레칭, 근력 운동을 어떻게 좀 조합을 해서 또 한 운동만 계속하면 또 지루해질 수 있기 때문에 또 계절에 따라서 또 할 수 있는 운동과 할 수 없는 운동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요즘 같은 뭐 열대야에 뭐 뛰더라 그러면은 오히려 더 온열 질환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러면 실내 운동 쪽으로 내가 어떻게 이거를 구성할 것인지 또 뭐 자전거 타기를 한겨울에 하다가 또 미끄러질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어떤 계절별로 또 내 상태별로 이런 운동을 잘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이제 근육 운동을 하기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좀 생활 속에서 가능한 근육 운동 좀 쉬운 걸 추천해 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근력 운동이 나이가 많은 분들은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사실은 저도 계단 오르기 같은 경우 있잖아요. 내리기는 좀 그 관절에 무리가 있으니까 문제가 되지만 계단 오르기 정도를 하게 되면 사실 이게 적절한 유산소 운동도 되고요. 관절의 가동성도 확보가 되고 또 이제 근력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하체 근력이. 그래서 그런 운동들 나한테 맞는 너무 무리하지 않은 운동들을 하는 게 근력 운동도 나이 들었다 하더라도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이제 뭐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플랭크라고 있잖아요. 뭐 그런 운동도 뭐 나이 드신 분도 할 수 있고요. 결국은 나이 들게 되면 기구 운동보다는 내 몸 갖고 할 수 있는 운동이 좋거든요. 그래서 뭐 스쿼트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자기 나이에 맞게 자기 체력에 맞게 스쿼트 같은 것들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하신 책에 보니까 근육을 잘 붙게 돕는 음식들이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어떤 것들인가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그냥 좀 양질의 단백질 그리고 불포화 지방이 많은 단백질, 포화 지방이 없는 단백질 같은 것들이 좋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아미노산 중에서도 뭐 L카르니틴이나 아르기닌 같은 것들이 많은 단백질을 드시게 되면 그런 것들이 이제 성장 호르몬을 자극하니까 조금 더 같은 단백질을 섭취한다 하더라도 근육으로 잘 형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가 이 성장 호르몬이 근육 운동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성장 호르몬은 짝꿍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인데 이 멜라토닌하고 성장 호르몬이 항상 같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잠을 잘 자야 키가 큰다. 또 미인은 장꾸러기다. 이런 얘기가 이제 멜라토닌 성장 호르몬이 짝꿍 호르몬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 멜라토닌과 관련돼 있는 제일 중요한 게 그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트립토판 그러면 두유나 타트체리 이런 쪽에 많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트립토판이 많은 음식 중에 하나가 멸치입니다. 그래서 멸치 같은 경우도 이 멜라토닌을 잘 형성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성장 호르몬과 짝꿍 호르몬으로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이 근육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영양소들을 영양제로도 요새 많이 드시는데 이런 뭐 비타민C나 아니면 아까 뭐 L카르니틴 이런 정 뭐 이런 것들 많은데 이런 걸 먹는 것도 도움이 될까요? 근데 이제 결국은 자연적으로 섭취하는 것들이 제일 중요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도저히 뭐 자연적으로 섭취하기가 힘든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단백질로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뭐 이가 안 좋다든지 소화가 안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좀 불필요한 경우에 그런 것들을 보충할 수 있는 영양제 같은 거에 도움을 받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치료하신 당뇨 환자분 중에서 좀 가장 뭐 예를 들어서 가망이 없었는데 잘 된 사례라든지 좀 기억에 남는 인상적인 사례를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치료했던 당뇨 환자 중에서 이제 두 분 정도의 기억이 나오는데 하나는 이제 그 결국은 이게 당뇨병도 생활습관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슐린 호르몬이 당뇨병과 관련이 있다는 건 알지만 사실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인슐린 말고도 엄청 많이 있거든요. 한 8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식욕 호르몬도 있고요. 그중에 하나가 근육 호르몬도 있고요. 아까 위고비 같은 소장 호르몬도 있고요. 저는 혈당을 그 조절하는 이 호르몬 8가지가 이제 어떻게 균형을 맞추는 것도 이 당뇨병 치료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이 생활습관병이기 때문에 좋지 않은 생활습관이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막 이 설탕 중독이라든지 이 설탕 중독도 하나의 마약 중독처럼 중독성이 아주 강한 식품이거든요. 거기에는 도파민 호르몬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도파민 밸런스라는 책도 제가 썼지만 이 도파민 호르몬의 측면에서 당뇨병 환자를 보고 또 당뇨병 환자를 갖다가 치료했던 경험이 있었는데요. 그런 환자가 또 기억에 남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남성 호르몬이 부족한 남성 갱년기 환자였는데 당뇨병도 같이 왔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단순히 뭐 인슐린 아니면 남성 호르몬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도미노처럼 말하자면 성장 호르몬도 문제가 생기고 또 옥시토신도 문제가 생기고 멜라토닌도 문제가 생겨서 불면증이 생기는 이런 복합적인 호르몬의 불균형을 갖고 있었던 환자를 치료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2가지 환자의 치료 경험을 갖고 제가 느꼈던 것은 이 도파민 밸런스라든지 이런 어떤 호르몬의 균형 이런 것들이 특히 이제 만성 대사성 질환 이런 호르몬 질환의 중요한 그 포인트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궁금한 게 그런 환자분들한테 어떤 치료 방식을 이렇게 도입하시는지 뭐 예를 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혈당이나 혈압이나 뭐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이제 호르몬의 불균형이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자를 쫓아가지 않고 저는 이제 직접 그분들이 갖고 있는 호르몬의 불균형을 치료하고 그것들을 진단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분들의 각각의 어떤 호르몬의 불균형에 대해서 이제 진단하고 치료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검사 결과나 이런 것들이 좋아지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호르몬을
주사를 놓는다거나 이렇게 치료를 하는 건가요? 이 혈당이나 혈압이나 콜레스테롤이라는 것이 호르몬 불균형이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자로 생각하고요. 이런 그림자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그런 호르몬의 불균형을 치료를 하는 거죠. 어떤 호르몬의 불균형이 있는지 일단은 진단하고 그 호르몬의 불균형을 따라서 개별적으로 접근합니다. 근데 그 접근하는 방식이 예를 들면 주사를 놓는다든지 약을 먹는다든지 하는 게 아니라 호르몬은 비타민과는 다르게 내가 그 분비하는 생체 내 화학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식사하고 어떻게 운동하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갖다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호르몬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호르몬의 노예가 되지 않고 호르몬의 주인이 된다면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불균형을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에 있는 호르몬을 당장은 좀 문제가 있고 불균형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내가 생활 습관을 갖고 조절해서 이 호르몬의 불균형을 균형점을 찾게 하는 것이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호르몬 밸런스를 치료하는 기간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우리가 이제 호르몬은 한 3주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리셋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호르몬의 반감 기간 3일 정도, 2.5일 정도 되는데 이제 이게 균형점을 찾는 데는 단기적으로 한 3주 정도, 그다음에 이제 이게 중기적으로 리셋될 때는 한 3개월 정도 되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보통 21일 지나면 습관이 형성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3주, 3개월 지나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한 1년 정도 그게 유지됐을 때 어느 정도 나한테 맞는 호르몬 루틴이 생겼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럼 그건 굉장히 장기적으로 아예 삶이 바뀌는 변화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걸 갖다가 한꺼번에 뭐 일확천금 하듯이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중요한 거는 꺾이지 않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뭐 3일, 3주 가서 이제 어느 정도 리셋됐다가 또 다시 또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근데 희망을 버리지 말고 결국은 오뚜기처럼 또 일어서서 도전하고 도전하다 보면 결국은 3개월, 1년 있다가 새로운 어떤 습관이 들이고 호르몬 루틴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비만 환자도 좀 살이 빠지는 경우도 있을까요? 그렇죠. 요즘은 이제 비만이라는 게 호르몬 다이어트 얘기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호르몬 다이어트라는 게 진짜 뭐 슈퍼 호르몬 어떤 호르몬 주사를 맞고 살을 빼겠다 뭐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호르몬들을 잘 이렇게 균형점을 찾게 되면 저는 요요가 없는 그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이 바로 호르몬 다이어트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10년 사이에 한국인 당뇨 환자 수가 막 2배로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서 이렇게 당뇨가 늘어난 이유는 뭐라고 보실까요? 한국에서 지금 당뇨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첫 번째는 식생활에 있습니다. 당뇨라는 것은 인슐린이 저하되는 것을 당뇨라고 얘기합니다. 인슐린이 저하가 돼서 당을 올바르게 저장하지 못하고 이게 혈중으로 계속 흘러나와서 그 많은 혈당을 소변으로 내보낼 때 우리는 그거를 당뇨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식생활이 췌장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식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운동 부족입니다. 우리가 인체에서 원활한 혈액순환을 하게 도와주고 또 우리 인체에 꼭 필요한 호르몬이나 내분비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또 세 번째 원인은 스트레스입니다. 이 스트레스는 우리 인체에 직접적으로 독소를 만듭니다. 활성산소를 만들어내고 우리의 자율신경계를 계속해서 흥분시킬 수 있는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안 좋은 호르몬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게으르게 만드는 생활 습관입니다. TV를 계속 시청한다거나 아니면은 요즘엔 또 핸드폰을 계속 봐서 점점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뇌신경세포 또한 게으러지게 만드는 이러한 모든 습관들이 합쳐져서 당뇨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들을 살펴보면은 2017년도에 나온 논문인데 왜 이렇게 당뇨 환자가 많고 심장병 환자가 많은지를 살펴본 논문이 있습니다. 이 논문에 의하면은 당뇨에 걸리는 가장 큰 이유는
비타민, 미네랄, 효소 섭취의 부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때 대표적으로 꼽은 식품이 뭐냐면은 씨앗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또 충분한 채소와 과일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걸리는 것이 당뇨병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당뇨는 진행되기 전에 발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당뇨 전 단계 증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 당뇨는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방할 때 우리가 어느 정도의 증상들이 나타나면은 내가 당뇨로 가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봐도 좋은 증상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충분한 에너지 대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느끼는 잦은 피곤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피부에 염증 반응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는 두드러기가 날 수도 있고 아니면 간지러울 수도 있어요. 또한 피부가 얇아지거나 또 피부가 약간 반짝반짝 빛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약간 착색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러한 일들이 먼저 일어나고요. 또 충분한 에너지 대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주 졸립니다. 특히 이 식곤증, 밥 먹고 나면 많이 졸리는 이것도 당뇨의 전조 증상으로서도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또 다른 건 뭐냐면은 단계 많이 당깁니다. 이 단계 많이 당기는 원인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현대학에서는 우리 인체에 항체가 많은 음식이 당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분 항원 아시죠? 코로나 항원. 우리가 옛날에 코로나 항원 검사하면은 양성이면은 나쁜 거잖아요. 이 코로나 항원이 많이 들어오면은 우리 인체에서는 항체를 만들었어요. 그렇다면은 독소가 들어오면은 항체가 만들어진다. 항체가 많다면은 우리가 그 독소에 많이 노출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쉽게 얘기하면은 내 몸이 당기는 음식은 독소가 많은 음식을 당긴다라는 걸 이제 우리 의학계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당뇨에 걸리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내 인체에 칼슘이 결핍했을 때 당뇨에 걸리게 됩니다. 칼슘이 결핍하면은 가장 먼저 당기는 음식이 단 음식입니다. 왜냐하면은 단 음식은 칼슘을 가장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단 게 자꾸만 당긴다. 그러면은 내 몸이 점점 당뇨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당뇨가 진행이 이미 되기 시작한 상태에서 나타나는 증상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당뇨가 진행되기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증상은 잦은 목마름입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먹게 되고요. 또 소변도 많이 보게 돼요. 이게 우리 몸이 자꾸 당을 보내려고 하는 거고요. 또 자꾸만 허기가 지기 시작을 합니다. 에너지 대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체에서는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이 자꾸 저장하지 못하고 이 에너지가 혈액에 당의 형태로 떠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당을 우리 몸이 또 원활하게 쓸 수 없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당뇨에 걸린 사람들은 간 기능이 저하가 되어 있습니다. 간은 우리 인체에서 에너지 대사를 하는 기관인데 그 에너지 대사를 하지 못함으로 해서 당뇨 환자들은 항상 힘이 없고 또 자주 허기가 지고 저혈당 증세가 오기 시작을 합니다. 당뇨가 생기는 음식이나 식습관은 어떤 게 있을까요? 당뇨는 인슐린 저하입니다. 즉 췌장세포가 인슐린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병을 당뇨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췌장세포는 대사를 해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췌장세포가 그걸 하기 위해서는 꼭 갖춰줘야 되는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췌장세포의 생존입니다. 생존을 하지 않는다면은 만들 수가 없겠죠. 그래서 생존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혈액 공급이 원활하게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혈액 안에는 그 세포가 먹고 숨쉬고 살 수 있는 영양소와 산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세포가 영양소를 받지 못한다면은 그 세포는 굶어 죽습니다. 세포가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면 세포는 질식사에서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혈액 공급이 이루어져야지 세포는 생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혈액에 깨끗해야 됩니다. 혈액에 독소가 있으면 안 돼요. 두 번째는 혈액의 양이 풍부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 깨끗하고 건강한 피가 갈 수 있는 모세혈관이 뻥 뚫려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동맥과 정맥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동맥과 정맥 옆에는 세포가 없고 또 세포는 동맥과 정맥으로부터 피를 받지 않습니다. 모세혈관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관 중에서 가장 직결적으로 세포와 연결된 혈관은 모세혈관입니다. 모세혈관으로 가는 피의 양이 풍부하고 깨끗하고 또 모세혈관이 뻥 뚫려 있을 때 우리 췌장세포는 살 수가 있겠죠.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혈액이 오염이 돼 있어요.
우리 혈액 안에 존재하는 독소는 거의 다 활성산소입니다. 활성산소는 우리가 먹는 식생활과 생활 습관과 직결적입니다. 가장 많은 활성산소를 만들어내는 음식은 튀김입니다. 그리고 육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장벽에 잘 붙는 탄수화물이나 섬유질을 삶았을 때 이것 또한 우리 장벽에 잘 붙기 시작합니다. 내 식생활 습관을 한번 살펴볼 때 튀김이 많이 들어가 있고 육류가 많이 들어가 있고 또 삶은 섬유질이나 탄수화물이 주를 이루고 있다면은 내 이러한 식단은 당뇨병을 충분히 일으킬 수 있는 식단입니다. 거기에다가 더 나아가서 우리 인체가 살아갈 때 세포가 대사를 할 때 꼭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또 효소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채소와 과일과 씨앗이 결여된 식단을 우리가 먹는다면은 이거는 우리 몸에 즉각적으로 당뇨를 일으킬 수 있는 식생활 습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당뇨를 일으킬 수 있는 식생활 습관은 삶은 음식이 주고 또 정제된 탄수화물, 육류 위주의 식사, 또 튀김, 거기에 살아있는 채소와 과일과 씨앗이 결여된 식단입니다. 그럼 이런 당뇨를 좀 막기 위해서는 어떤 음식을 먹는 게 좀 도움이 될까요? 당뇨를 이제 예방하는 음식, 즉 당뇨를 막는 음식은 우리 췌장세포로 가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음식이고 또 그 혈액에 충분한 영양을 공급시켜 줄 수 있는 음식입니다. 첫 번째,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줄 때 가장 갖춰져야 될 조건은 모세혈관에 막힘이 없어야 됩니다. 모세혈관을 막는 가장 큰 원인은 석회질과 점액질과 이물질입니다. 그리고 지방인데 지방보다는 석회질이 훨씬 더 많아요. 이 석회질과 점액질과 이물질은 수십 년 동안 우리의 식생활을 통해서 공급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석회질과 이물질과 점액질을 인체에 아무런 피해도 주지 않고 가장 효과적으로 뚫어줄 수 있는 음식은 바로 유기산입니다. 이 유기산은 우리 인체에 어디에든 무슨 문제가 있든 이거를 가장 효과적으로 녹여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옛날에 제가 어릴 때는 이 연탄 보일러를 많이 썼어요. 연탄 보일러를 쏘면은 방이 한 군데는 따뜻하고 또 다른 한 군데는 약간 차갑고 그랬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물을 계속해서 보일러로 돌리다 보면은 거기에 석회질이 껴서 이제 많이 막히는 곳은 석회질 때문에 물이 통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기술자님이 오셔서 유기산을 보일러 그쪽으로 확 타면은 유기산이 돌면서 석회질을 다 청소해 줍니다. 우리 인체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혈관이 막혔다면은 그거를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과일, 즉 신과일에 많이 들어있는 유기산입니다. 그래서 당뇨를 예방하거나 당뇨의 환자들은 신과일을 주로 먹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먹어줄 수 있는 습관을 계속 만들어야 됩니다. 또 당뇨를 막는 음식은 채소입니다. 이 채소는 많은 미네랄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중요한 미네랄이 바로 칼슘입니다. 제가 좀 전에 당뇨는 칼슘 결핍으로 인해서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칼슘이 왜 중요하냐면은 칼슘은 우리 혈액의 강력한 해독 인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혈액에 독을 공급한다 그래도 칼슘이 충분하면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피가 풍부할 때 꼭 필요한 게 칼슘입니다. 피를 만들어내는 곳은 골수예요. 골수는 대퇴골이나 두개골이나 또 우리 골반뼈 같이 면적이 넓은 곳에 존재하는데 골수가 튼튼하려면 골수를 둘러싸고 있는 뼈가 단단해야 돼요. 그리고 뼈가 단단하기 위해서는 칼슘이 풍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칼슘이 많은 채소, 우리 당뇨를 예방하거나 당뇨 치유에 필수입니다. 그리고 또 씨앗이 있습니다. 씨앗은 비타민 B군이 풍부합니다. 비타민 B1, B2, B3, B5, B7, B9, 그리고 B12, B15, B17까지 다 들어있는 게 바로 이 씨앗 종류입니다. 이 비타민 B군이 왜 중요하냐면은 비타민 B군은 세포의 재생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지금은 췌장의 세포가 죽어서 재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충분한 유기산을 먹어서 혈관을 뚫어주고 그리고 채소에 있는 충분한 칼슘이 들어가서 췌장 세포를 살리고 또 새로운 세포가 재생될 때 꼭 필요한 비타민 B군을 우리가 씨앗으로 공급해 준다면은 췌장 세포는 살아나기 시작을 하고 당뇨는 해결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당뇨를 막는 음식, 신과일, 유기산, 그리고 채소에 있는 칼슘, 씨앗에 있는 비타민 B군입니다. 그 신과일은 어떤 것들을 예시로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신과일 중에서 가장 좋은 거는 바로 레몬입니다. 레몬은 유기산이 과일 중에서 가장 풍부할 뿐만 아니라 비타민 C 그리고 비타민 E 같은 강력한 항산화 효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들어오는 독소를 들어오는 즉시 무너뜨리기 시작하고 또 체내에 몇십 년 동안 쌓였던 독소들을 해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레몬이 가장 좋고요. 또 이 당뇨 환자들에게 좋은 신과일은 자몽이 있습니다. 당뇨 환자들은 충분한 혈액순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혈액의 양을 늘리는 것 또한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자몽에는 코발트라는 비타민 B12의 재료가 되는 좋은 영양이 들어가 있는데 이 코발트는 우리 인체에서 DNA, 즉 유전자를 표현할 때 꼭 필요하고 혈액을 생성해내는 유전자를 활성화시킬 때 필요한 것 또한 비타민 B12입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들이 자몽을 먹어주면 상당히 좋고요. 또 이제 블루베리, 안토시아닌, 강력한 항산화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루베리 또한 아주 좋은 신과일입니다. 그런데 또 과일을 먹어도 혈당이 높아진다 이런 우려들이 많은데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과일을 먹으면 혈당은 올라갑니다. 이건 정상적인 생리 반응입니다. 당뇨 환자들은 그게 더 많이 올라가겠죠. 하지만 우리가 한 연구를 좀 살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연구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나온 연구인데 2010년도에 나온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투석을 하는 환자 중에서 당뇨로 인한 환자가 70%가 넘는다라고 보고하고 있고요. 또 이 연구는 2016년도에 나온 연구인데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 중에서 87.4%가 합병증에 걸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연구는 삼성서울병원에서 나온 연구인데 철저한 혈당 조절과 고혈압 조절을 한들 당뇨를 진행을 막지 못하고 있으면 또 최근에는 만성 합병증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연구는 뉴 잉글랜드 저널 메디슨에서 나온 아주 유명한 연구인데 정말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는 당뇨 환자들을 모아서 혈당 조절을 철저히 시켰지만은 합병증을 막지 못했다는 연구입니다. 우리가 이 5가지의 연구를 살펴보면은 혈당 조절이 당뇨 치료의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혈당을 아무리 철저히 관리한다 한들 질병은 진행이 되고 합병증은 꼭 옵니다. 그렇다면은 당뇨 환자들이 해야 되는 것은 당뇨의 원인을 치료하는 겁니다. 당뇨의 원인은 췌장세포가 살아남지 못해서 췌장세포가 대사를 하지 못해서 인슐린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혈당 조절에 치중할 게 아니라 당뇨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포를 살리는 식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포를 살리는 식생활은 비타민, 미네랄, 효소, 유기산이 많은 과일을 먹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혈관이 뚫리고 우리 혈액 안에 있는 독소인 활성산소를 없애고 이러므로 인해서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돼서 세포들이 영양소와 산소를 받고 재생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서 재생이 될 때 인슐린은 다시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근본이 해결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 환자들 혈당 관리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혈당 관리도 중요하지만은 더욱더 중요한 거는 원인을 치료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인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꼭 먹어야 되는 게 과일입니다. 당뇨 환자들은 과일을 먹어도 돼요, 안 먹어도 돼요가 아니라 과일은 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근무할 때 저희 병원에서는 당뇨 환자분들한테 먹으라 그랬어요, 과일을. 당뇨는 과일과 채소를 먹지 않아서 걸리는 질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일과 채소를 먹어야 낫습니다. 이게 인체의 원리에 맞는 식생활입니다. 그럼 이 과일도 아까처럼 즙으로 먹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생으로 먹는 게 좋을까요? 이 과일을 먹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생으로 이렇게 먹는 방법이 있고 즙을 내서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인체는 많은 비타민, 미네랄, 효소의 결핍으로 인해서 세포들이 죽고 또 혈관이 계속 막혔기 때문에 혈관 막힘이 상당히 심각한 상태에서 세포들이 죽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거를 우리가 좀 효과적으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비타민, 미네랄, 효소와 유기산을 많이 먹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많이 먹어줘야지 일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 과일을 많이 먹게 되면은 소화력이 좋지 않는 사람들은 우선 소화에 부담이 되기도 하고요. 또 흡수에 어느 정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또 환자들을 살펴보면은 소화기가 거의 다 안 좋은 상태입니다. 질병의 경로가 그래요. 소화기가 질병에 들고 간이 질병에 들고 그런 다음에 우리 온몸이 아프기 시작을 하는데 이러한 환자들이 과일이 좋다 그래서 과일을 대량으로 먹기 시작하면은 소화에 부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은 인체의 유기산과 비타민, 미네랄, 효소를 효과적으로 공급해주고 소화기에 부담이 되지 않고 흡수 또한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바로 생즙으로 먹는 방법입니다.
당뇨 환자들은 과일즙을 먹는다 그러면은 겁을 많이 내세요. 그래서 저희 천연건강교육원 센터에 오시는 분들도 처음에 당뇨 환자들이 이제 과일즙을 잘 안 드시려고 그럽니다. 하지만 인체의 원리에 대해서 배우고 과일즙을 섭취하기 시작을 할 때 이분들이 회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어떤 한 당뇨 환자분은 이 당화혈 색소가 12.3이었어요. 상당히 높은 겁니다. 이분도 처음에는 원리를 모르다가 인체의 원리를 깨닫고 이제 과일을 먹어야 된다. 그것도 이제 과일즙을 먹어야 된다는 것을 알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이분은 6개월을 이수하셨어요. 그렇게 됐을 때 12.3이었던 당화혈 색소가 5.4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5.4를 유지하면서 계속 지금 건강하게 지내고 있으세요. 저희 센터에는 많은 당뇨 환자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인체의 원리에 대해서 배우고 그 원리에 맞는 해결 방법을 해 나가면은 처음에는 당연히 과일즙을 먹으니까 당이 치기 시작을 해야겠죠. 하지만 이 당은 우리 인체에 들어와서 좋은 에너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당과 같이 들어오는 비타민과 미네랄 효소 또한 유기산은 인체를 회복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이 약을 끊고 정상적인 혈당을 유지하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갈아 먹는 거랑 즙으로 먹는 거랑 비슷한가요? 즙을 먹는 것과 갈아 먹는 것은 이 목적이 다릅니다. 즙을 먹는 것은 유기산과 비타민, 미네랄, 효소를 먹기 위해서 먹는 거고요. 갈아 먹는 거는 섬유질과 그리고 어느 정도의 비타민, 미네랄, 효소를 먹는 겁니다. 우리가 믹서기를 갈기 시작을 하면은 섬유질을 이렇게 자르기 시작하는데 비타민, 미네랄, 효소는 이 섬유질 안에 숨어 있어요. 그렇다면은 믹서기가 돌아가면서 섬유질을 자를 때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어느 정도 같이 잘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파괴가 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갈아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하지만 갈아 먹으면은 비타민, 미네랄, 효소의 공급이 떨어지고 또 섬유질을 같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소화력이 안 좋은 환자들에게는 또 부담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위와 간에 부담을 주지 않고 필요한 영양인 유기산, 비타민, 미네랄, 효소를 가장 효과적으로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생즙을 내서 먹는 방법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이제, 그러면 비타민을 그냥 정제한 비타민 제라던가 아니면은 뭐 시판용 과일 주스 이런 어떤 정제 과당이 들어간 걸 먹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과의 차이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제 비타민, 미네랄, 효소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또 손쉽게 먹기 위해서 찾는 것이 영양제입니다. 이 영양제를 먹기 시작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논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논문들을 살펴보면은 공통된 하나의 결과가 나오는데 바로 정제나 정맥 주사로 맞는 비타민과 미네랄 효소는 인체에 어떠한 질병도 예방하지 못하고 또 호전시키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일관성 있게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전문가들은 환자들에게 비타민이나 효소, 미네랄 이런 걸 정제로 먹는 것을 추천하지 않고 오히려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병원에서 근무할 때도 많은 환자분들한테 그거 드시지 마세요. 그거 안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요즘에는 또 레몬즙이나 이런 것들이 먹기 편하게 나오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유통되기 위해서 멸균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비타민, 미네랄, 효소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많이 먹어야 되는데 문제는 멸균 과정을 거치는 이 공정에서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파괴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게 이제 좋은 멸균인데 40도만 넘어도 파괴되는 이 중요한 영양소들이 좋은 멸균, 즉 69도에는 분명하게 파괴가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이제 압력을 써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압력을 썼을 때도 영양소는 파괴가 되고요. 자외선을 썼을 때도 영양소는 파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먹는 거는 이런 영양소가 가장 중요한데 이런 영양소가 파괴가 되고 또 그 파괴된 영양소를 메꾸기 위해서 우리가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비타민을 또 더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그게 인체에 들어와서는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번거롭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집에서 생으로 즙을 내 먹는 겁니다. 여러분, 귀한 것은 쉽게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귀하면 귀할수록 값지면 값질수록 우리가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하듯이 우리 몸에 정말 값진 건강을 얻기 위해서는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그 생채소는 독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건 괜찮을까요?
생채소와 생과일과 생씨앗에는 독소는 없습니다. 옛날 논문들을 살펴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독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 나오는 논문들을 살펴보면은 그러한 것들이 잘못된 상식이었다는 것이 밝혀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채소에 있는 독소나 씨앗에 있는 독소는 요즘 논문들에 살펴보면은 그러한 독소들의 목적이 채소가 환경에서 자기를 보호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 독소가 우리 인체에 들어와서 나쁜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최근에 나온 논문들을 보면은 그렇지 않고 채소를 괴롭힐 수 있는 유해균이나 여러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던 그게 인체에 들어와서 우리 인체에서 꼭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체에 들어와서도 균이나 기생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한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소와 과일과 씨앗에는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독소는 없습니다. 과일을 후식으로 먹으면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과일을 섭취하는 적절한 때 같은 게 있을까요? 과일을 먹을 때 가장 좋은 시간은 공복에 먹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소화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가 위에 음식을 먹게 되면은 어느 정도 위산과 위의 연동으로 인해서 썩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위에 들어오는 식도와 위를 막고 있는 들문도 막고 있고 또 위와 십이지장을 이렇게 가르는 유문도 이렇게 막고 있는데 여기 위에 밑에 유문에 센서가 달려 있어요. 이 센서는 얼마나 당분화가 됐는지를 센서 딱 대면은 유문을 열어서 음식을 배출하기 시작을 합니다. 과일은 과당이 있기 때문에 당분화가 빨리 됩니다. 이게 채소와 섞이거나 곡식과 섞이면은 곡식과 채소는 더 소화를 해야 되는데 과일은 벌써 다 소화를 돼버렸어요. 그러면은 이 소화가 덜 된 곡식과 채소가 과일과 같이 빠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소장에서 흡수하지 못하고 소장에서 썩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소화불량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과일을 먹을 때는 꼭 공복에 먹는 게 좋고 다른 음식과 썩지 않고 과일만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당뇨가 식이습관에 가장 또 중요하다 보니까 당뇨 환자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당뇨가 있으신 분들의 좀 공통적인 특징 이런 게 있으실까요? 네, 이 당뇨병은 대표적으로 잘 먹고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폭 또는 과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폭음, 폭식 또는 뭐 과음, 과식 이게 거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의 대부분이 보면 아침은 거르고 점심이나 저녁을 폭식하는 경우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많은 경우에 과일을 건강식으로 생각하고 과잉 섭취하는 경향이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좀 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특징이 간식을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간식이 근데 이게 바람직하지 않은 간식들이죠. 과자라든지 또는 음료수라든지 이제 베이커리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먹고 그러니까 결국은 약간 단맛을 선호하는 경향들이 대체적으로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체중으로 보자면 물론 과체중이나 비만인 분들도 있지만 특히 이제 한국형 당뇨의 경우에는 체중은 정상이에요. 아니면 이제 살짝 과체중, 아주 심한 비만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정상이거나 살짝 과체중이면서 내장 지방은 굉장히 높고 반면 근육량은 부족하고 이런 좀 신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이런 포도당 대사가 떨어지면서 당뇨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혈당을 낮추신다고 그 통곡물 100%로 밥을 지어 먹는 분들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 오히려 혈당이 더 오를 수도 있다고요. 네. 이게 뭐 현미밥이 백미밥보다 칼로리가 낮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현미, 뭐 흑미 또는 보리, 귀리 이렇게 도정하지 않은 통곡물이 칼로리 측면에서 보면 백미와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약간 높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혈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영양소가 탄수화물이잖아요. 이 탄수화물의 양도 이 통곡물이라 하더라도 백미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백미밥 먹을 때는 양을 좀 줄여 먹다가 통곡물밥 먹을 때는 조금 더 안심하고 양을 좀 더 늘려서 먹는다면 오히려 혈당이 더 오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통곡물에는 불용성 식이섬유소 그리고 좀 소화가 잘 안 되는 탄수화물 또 피틴산 이런 성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소화력이 약한 분들이라고 한다면 소화에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고요. 뭐 복부 팽만감이나 뭐 가스나 좀 뭐 장 트러블 같은 것들을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자주 그러다 보면 장내 미생물 균형이 조금 무너지면서 장 점막에 염증 같은 것도 유발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되면서 혈당을 높일 수가 있고요. 또 소화가
소화가 잘 안 되는 상태, 그러니까 소화불량 그 자체가 스트레스 호르몬을 많이 높이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또 혈당을 높이는 작용을 해요. 그래서 잡곡을 쓰실 때에는 너무 욕심 부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 소화 상태에 맞게 잡곡의 양을 조절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잡곡밥을 먹을 때는 백미밥을 먹을 때보다 훨씬 더 천천히 충분히 오래 씹어서 드셔야 돼요. 당뇨 환자분들이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인식도 있는데 당뇨에 고기가 좋은지 나쁜지 궁금합니다. 이 당뇨병이 있을 때 고기를 적절하게 섭취를 한다면 일단 혈당이 안정화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또 혈당 조절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바로 근육이잖아요. 이 근육을 유지하면서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잘 먹으면 아주 좋은 약입니다. 특히 소고기가 됐든 돼지고기가 됐든 닭고기가 됐든 살코기에는 류신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풍부한데 이 류신이 인슐린 분비를 돕는 작용을 해요. 자, 그런데 이거는 살코기의 경우이고 이제 문제는 우리가 좋아하는 삼겹살 또는 갈비 또는 닭도 날개 이런 기름진 부위를 만약에 위주로 섭취를 한다면 일단 총 칼로리도 높아지게 되죠. 포화지방 많아지게 되죠. 또 콜레스테롤 많아지게 되죠. 그러다 보면 이제 혈당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 고기의 또 하나 문제점은 바로 이제 조리 방법인데 우리가 아주 고온에서 팬에 굽거나 그리고 그것도 막 노릇노릇 뭐 살짝 바짝 막 구워가지고 먹거나 또는 숯불구이 같이 높은 온도에서 조리를 하거나 뭐 직화를 하는 이런 방식은 당독소도 많이 만들어지게 되고 또 유해물질들 이런 것들이 헤테로사이클릭 아민 같은 이런 유해물질 발암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부위 선택을 하거나 또는 조리법을 선택할 때 주의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고기를 약이 되게 잘 먹으려면 저지방 부위, 그러니까 살코기 부위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조리 방법은 가능한 삶거나 찌는 방법으로 선택을 하시고 또 드실 때에는 반드시 쌈채소 또는 버섯 이런 채소를 좀 많이 곁들여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양도 중요해요. 그래서 육류는 일주일 단위로 계획을 세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육류, 특히 적색육, 돼지고기, 소고기, 양고기 이런 것들을 이제 기준으로 한다면 적색육은 모두 합쳐서 일주일에 최대 650에서 750g을 넘지 않게 섭취를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냥 대략적으로 본다면 200g씩 일주일에 한 3번 나누어서 먹는다면 가장 좋습니다. 그렇다면 고기 외에 인슐린 관리에 좋은 식품이 또 있을까요? 네, 있어요. 그러니까 대두, 그러니까 콩이죠. 그리고 또 치즈 같은 유제품, 그리고 연어, 또 참치 이런 식품들이 인슐린 분비를 돕는 류신이 많이 함유가 돼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인슐린을 만들어내면서도 또 이 인슐린이 잘 작용하도록 돕는 미네랄이 바로 아연이라고 하는 미네랄이 필수인데요. 이 아연이 풍부한 식품이 호박씨, 해바라기씨, 아몬드 이런 견과류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양은 많이 들어있어도 식물성 식품에 들어있는 아연은 약간 생체 이용률은 좀 살짝 떨어져요. 그래서 뭐 굴이라든가 또는 어떤 고기의 간 아니면 또 살코기 이런 쪽으로 섭취를 하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이기는 합니다. 고기와 버섯을 같이 먹으면 좋다 하셨는데 그 이유가 좀 있을까요? 재미있는 속담이 있어요. 버섯 장수는 장수한대요. 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이 버섯이 영양이 뛰어난 식품입니다. 그리고 특히 고기와 궁합이 좋은 이유가 일단 고기를 먹을 때는 순식간에 칼로리 폭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겹살 1인분, 그러니까 한 200g 정도만 먹었다 해도 칼로리가 기본적으로 고기만 순수하게 먹어도 600에서 700kcal 정도가 되니까 여기에다가 뭐 소주도 마시고 뭐 밥이나 또는 냉면 같은 걸 곁들인다면 1000칼로리 넘는 건 순식간이고요. 뭐 2000kcal 정도도 높아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버섯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버섯은 충분히 많이 먹어도 칼로리는 거의 무시해도 될 정도로 아주 낮은 초저열량 대표적인 식품이고요. 또 식이섬유, 그중에서도 베타글루칸이라고 하는 식이섬유가 풍부한데 이 베타글루칸이 육류를 섭취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 아주 효과적인 성분입니다.
그리고 또 이 고기를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150도 이상에서 고온에서 조리를 하면 여러 가지 발암 물질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유해 물질들이 만들어지는 것 그리고 또 우리 몸에 흡수되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억제해 줄 수 있는 게 또 버섯이에요. 자, 그리고 또 일반 육류도 우리가 과하게 먹으면 문제가 되지만 특히 문제가 되는 게 뭐 햄이나 소세지나 베이컨 같은 이런 가공육들이거든요. 자, 이런 가공육들을 너무 먹거나 또는 적색육도 그렇고 너무 많이 먹게 되면 가장 무서운 게 대장암이에요. 그런데 이 버섯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이 대장암을 예방하는데도 거의 최고의 성분으로 손꼽히기 때문에 포화지방이나 콜레스테롤 높은 고기하고는 정말 환상의 짝꿍이 되는 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짜장면이랑 짬뽕 중에 당뇨에 그나마 더 좋은 메뉴가 있다고요? 더 좋다 나쁘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굳이 표현을 해보자면 당뇨가 있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하다면 저는 짜장면보다는 짬뽕을 좀 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가 일단 첫 번째 칼로리 측면에서 1인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짜장면은 칼로리가 약 한 800kcal 정도 되고요. 짬뽕은 짜장면보다는 한 15% 정도 낮은 한 690kcal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칼로리 측면에서 짬뽕이 살짝 유리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탄수화물 측면인데요. 짜장면은 1인분에 탄수화물이 약 130g 정도 함유가 되어 있는데 짬뽕은 살짝 낮게 한 100g 정도 함유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짬뽕이 살짝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혈당 지수 측면인데요. 사실 짜장면은 보면 면도 면이지만 소스에도 보면 설탕도 들어가죠. 전분도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부재료로 넣는 것도 양파가 많이 들어가고 감자 많이 들어가고 뭐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면과 소스가 더해지면서 혈당을 더 빠르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짜장면 한 그릇을 다 먹으면 각설탕을 한 45개 정도 먹는 정도의 그런 당류가 들어 있으니까 혈당 스파이크가 있을 수 있죠. 이제 반면에 짬뽕은 국물만 좀 조심을 한다면 해물이 들어간 것도 있고 또 채소 건더기도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짜장면보다는 혈당을 조금 덜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혈당 관리하시는 분들이 이제 밀가루 음식을 끊어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많이 받으시는데 도저히 못 참겠다면 이제 어떤 것들과 좀 같이 섭취하는 게 좋을까요? 당뇨가 있을 때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없어요. 문제는 양 조절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밀가루 음식을 내가 도저히 못 끊겠다 하면 일단 1회 섭취량을 최소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상담을 할 때는요. 아쉽지만 그냥 맛만 볼 정도 약간 요 정도 한번 생각하고 드시면 어떨까라고 많이 이제 추천을 해드려요. 자, 그리고 혈당의 급상승을 막는 식이섬유 단백질, 지방, 이 영양소들이 적절히 잘 배합되도록 같이 먹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가능한 경우라면 견과류 같은 것들을 이렇게 한 봉지를 갖고 다니면서 내가 밀가루 음식 먹기 전에 먼저 한 봉지를 먹어도 되고 아니면 슬라이스 된 치즈 한두 장 또는 삶은 달걀 뭐 이런 것들을 밀가루 음식 먹기 한 10분쯤 전에 먼저 먹어주면 밀가루 음식 먹을 때 훨씬 더 혈당이 천천히 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밀가루 음식을 먹을 때에는 가능하면 채소를 꼭 곁들여서 먹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또 후식도 마찬가지예요. 후식도 달달한 커피 뭐 이런 거 사실 밀가루 음식 먹으면 커피가 더 당기거든요. 자, 이때도 커피보다는 녹차나 콤부차 같은 걸 좀 마시면 혈당을 조금 더 천천히 올리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황사와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 먹으면 중금속 배출을 돕는 식품이 있다고요. 네, 이 뭐 황사나 미세먼지는 내가 아무리 뭐 피하려고 해도 뭐 그렇게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황사나 미세먼지 있을 때 마스크 쓰잖아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는 것처럼 나름의 보호 장치가 필요한데 이 황사와 미세먼지가 많을 때 꼭 기억을 해야 할 보호 장치는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보호 장치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수분 섭취예요. 그래서 미세먼지가 우리 체내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혈액 내에
안에 염증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혈전이 만들어지기가 쉬워집니다. 자, 이 상태는 뭐냐면 혈액의 점도, 그러니까 피가 끈적끈적해진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혈액의 점도를 낮출 수 있도록 수분 섭취를 1.5리터 또는 2리터까지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평소보다 좀 늘려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는 그냥 생수를 드셔도 좋고요. 보리차 같은 것도 좋아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추천할 만한 물은 저는 이제 녹차를 추천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황사나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하루에 한두 잔 정도 녹차는 꼭 드세요라고 하거든요. 이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이라고 하는 항산화 성분이 중금속으로 인한 이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제 반면에 카페인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는 커피 또는 알코올 이런 것들은 이뇨작용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몸속에 있는 수분을 더 빼내요. 그리고 또 자율신경을 자극을 해서 혈관을 또 더 수축을 시키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많은 날이라면 커피 조심, 알코올 조심. 전 보통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 미세먼지가 중금속 같은 유해물질을 고농도로 함유하고 있잖아요. 이것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에서 독성 물질로 작용하는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자, 두 번째 보호장치는요. 이런 중금속을 배출해 줄 수 있고 활성산소를 중화해 줄 수 있는 식품. 그게 바로 내 몸의 보호장치가 될 수 있는데 그게 해조류입니다. 그래서 다시마나 미역을 제가 많이 추천을 드리는데요. 이런 해조류에는 해조산이라고도 불리는 알긴산이 굉장히 많이 함유가 돼 있어요. 우리가 다시마 보면은 굉장히 끈적끈적한 이런 점액 물질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알긴산이거든요. 근데 이 알긴산이 몸 안에 들어온 중금속을 흡착을 해가지고 배출을 해주는 효과가 있고 또 이런 해조류에는 알긴산 외에도 플로로타닌 그리고 후코이단 같은 항산화 성분들이 많이 함유가 돼 있기 때문에 중금속을 배출하고 또 활성산소를 중화하고 하는데 이중으로 도움이 되는 식품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끈적끈적한 이런 점성이 있어서 이게 호흡기를 촉촉하게 유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황사나 미세먼지로 인해서 호흡기가 손상되는 것도 막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알긴산만 본다면 모든 해조류에 풍부하게 함유가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단연코 많이 함유가 돼 있는 게 다시마예요. 다시마는 건조한 다시마를 기준으로 했을 때 100g당 20에서 40%까지가 이 알긴산이니까 굉장히 많은 양이 함유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해조류에 비해서 2배에서 5배 정도 더 많은 양입니다. 그래서 이 다시마를 물에 담가서 한 4시간 정도 또는 6시간 정도 이렇게 우려내가지고 이게 냉장고에 보관하시면서요. 이걸 다시마 차로 마신다면 이 알긴산을 가장 쉽고 효과적으로 먹을 수 있는 방법이고요. 이게 잠깐 끓여서는 알긴산이 우려나오지가 않아요. 아니면 이제 불린 다시마를 채 썰어서 뭐 초무침을 하거나 아니면 다시마 쌈 또는 뭐 샐러드 이런 것들로 드셔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는 다시마보다는 미역 좋아해 라고 하신다면 그리고 반찬으로 좀 쉽게 먹을 수 있는 게 또 미역이잖아요. 그래서 미역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미세먼지가 심한 날이다 라면 미역국을 메뉴로 선택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미역국에 홍합을 함께 넣게 되면요. 이 홍합이 아연 그리고 셀레늄 같은 미네랄이 풍부해가지고 중금속으로 인한 산화 스트레스를 좀 막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체내 항산화 효소 글루타치온이라고 아주 유명한 항산화 효소의 합성을 돕기 때문에 이 미역과 홍합은 굉장히 좋은 짝꿍이에요. 냉장고에 꼭 챙겨둬야 되는 붉은색 채소 3가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것들인가요? 자, 채소는요, 우리가 충분량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다양하게 먹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해보면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1년 내내 가장 많이 먹는 채소가 배추, 무, 양파, 양배추, 이런 백색 채소들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녹색 채소들, 상추, 뭐 시금치, 깻잎, 이런 사실 녹색 채소도 크게 부족하지는 않게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독 붉은색 채소는 굉장히 섭취가 부족한 수준이에요. 예를 들면 주황색이나 붉은색을 띠는 식물들, 채소들, 이런 채소들은 라이코펜이나 안토시아닌 또 베타카로틴 이런 천연 색소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붉거나 약간 주황색을 띠게 되는 건데요. 이런 천연 색소들이 공통적인 효과가 바로 활성산소를 줄여주는 항산화 효과입니다. 그리고 색깔이 진할수록 이 항산화 효과가 우수해져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붉은색 채소들 종류 중에서도 가장 효과가 높은 붉은 채소 3가지 제가 좀 짚어드릴게요. 자, 첫 번째가 비트입니다. 이 비트의 주 색소는 붉은색 베타인이라고 하는 색소인데요. 이 베타인이 혈관 확장 효과가 있는 질산염이라고 하는 것을 생성을 하기 때문에 혈압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뛰어나요. 그러니까 혈관이 확장이 되니까 그만큼 혈류의 흐름도 좋아져서 운동 능력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고요. 또 간의 해독 효소를 활성화하기 때문에 해독 효과도 있는 그런 식품입니다. 색깔이 굉장히 강렬하고 사실 맛 자체는 생으로 먹으면 약간 흙맛이 난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트가 평소에 이렇게 쉽게 사용하는 식재료는 아니긴 한데요. 사실 저는 이제 식이요법 상담을 이제 오랫동안 하면서 가장 많이 추천하는 채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비트입니다. 이 비트가요, 항산화 활성을 수치로 비교하는 오락이라고 하는 수치가 채소 중에서도 가장 높은 편에 속하는 그런 식재료이기 때문에 식품이지만 한편으로 약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식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비트에 들어있는 베타인이라고 하는 색소는 열에 약하긴 하지만 아주 약하진 않아요. 그래서 살짝 찌거나 살짝 삶아서 먹으면 흙맛은 없애면서 사각사각한 그런 고구마 같은 맛 있기 때문에 샐러드로 먹어도 좋고 주스로 먹기에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붉은색 채소는요, 토마토예요. 토마토 하면 너무나 잘 알다시피 라이코펜이라고 하는 색소 성분이 이제 메인이죠. 이 라이코펜은 베타카로틴보다도 항산화력이 높기 때문에 심혈관 보호에 굉장히 중요한 식품입니다. 특히 이제 남성이라면 전립선을 보호하는데 그런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거의 탑급인 그런 식품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요즘같이 이렇게 기온이 높아지는 여름철에는 매일 꾸준히 드시면 아주 좋은 식품이에요. 특히 이 라이코펜은 열에 강하기 때문에 익혀 먹거나 또 익히지 않아도 생으로 먹는다라고 할 때는 올리브오일 같은 이런 기름과 함께 섭취를 하게 되면 흡수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붉은 채소, 추천 붉은 채소는 당근인데요. 이 당근의 핵심 채소는 베타카로틴이에요. 이 베타카로틴은 면역세포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근 하면 눈 건강 이런 공식이 있듯이 가장 잘 알려져 있는 효능이 바로 시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고요. 이 외에도 세포의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고 그리고 장에 유익균들이 잘 증식하도록 돕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당근을 생으로 이렇게 씹어 먹잖아요. 그러면 침 분비를 촉진하는 효과도 있고 치아 표면을 깨끗하게 하는 천연 세정제로도 그런 충분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당근도 역시 익혀 먹게 되면 이 세포 벽이 파괴가 되면서 이 안에 들어있던 영양 성분들의 흡수율이 훨씬 더 좋아지고 생체 이용률이 좋아지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비트, 토마토, 당근, 저는 이제 빨간 채소 삼총사라고 하는데 잘 기억하시고 좀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